통합교육과 장애인 교수이자 통합교육재단센터 우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장관 운동을 수상하고 저서로는 발달장애인의 인권,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는 실행 공동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지금 구성원들이 스님들이십니까? 다? 학부모님들 혹시 계신가요? 오늘은 이제 통합교육에 대한 좀 내용을 부탁을 받아가지고요. 이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렇게 연수를 받으셨으니까 뭐 개념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충분히 다 알고 계실 텐데 한 번 더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혹시 계시면은 우리 아이가 이발할 때 통합교육 현장 속에서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한 올해까지 해가지고 통합교육에서 이제 장애 아이들 학교 적응과 관련된 논문을 한 3편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깊게 우리 아이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이걸 또 저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새삼스럽게 또 많이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하여튼 주어진 시간에 짧지만 잘 전달을 해서 아무쪼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 이러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합교육의 발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상화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완전 통합을 지향하는 모델까지 이게 참 순차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한편 그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좀 걸리는 게 하나 있으면, 지금은 통합교육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통합교육의 어떤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 것 또한도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아쉬움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한 가지씩 좀 찾아보면은 아직까지도 통합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교육의 하나의 형태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인식, 통합교육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교육 형태라고 생각되어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모두가 통합교육이라는 것을 특별한 교육 형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향한 하나의 보편적 교육 형태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게 정상이다, 이런 인식이 조금 갖춰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교육의 욕구에 맞게끔 지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그 아이들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끔 교육적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게 통합교육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합교육 개념에 있어서 반영 요인을 간략하게 보면은, 첫 번째, 장애 학생은 또래와 함께 같은 학교에 다녀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 연령에 맞는 학년과 학급에 배치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되게 많이 하는데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되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미숙한 부분들이 많은데 내가 1년 정도 열심히 우리 아이 교육해가지고 내년 정도에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 스님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스님들은 그 부모님께 어떻게 조언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별로 토론을 하지 않는데 그냥 제가 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1년 동안 교육받는 것보다 통합교육 받으면서 우리 아이,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교육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시라고 믿고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교육수적 수정이 오늘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하나의 요건으로서 이제 중요한데, 그게 바로 교수적 수정입니다. 또는 교수 적합화라는 내용.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통합 현장에서 이런 교수적 수정을 통해서 적절한
필요로 하는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적 측면에서 교수적 수정, 적합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학교와 지역사회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합교육에 있어서의 개념의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교육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통합이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통합,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통합인데 일부러 제가 조금 그걸 비틀어 놨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생각하셨을 때 우리 교육 현장에 있어서의 현실은 어디 통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리적 통합밖에 안 돼요? 저는 그래도 사회적 통합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리적 통합은 말 그대로 그냥 물리적 공간에 함께 교육받는 거죠. 사회적 통합이라는 것은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높여주는 거예요.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통합의 모델은 뭘까요? 교육과정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아쉬움, 통합교육에 있어서의 아쉬운 측면을 보면 지금은 물리적 통합 잘 돼 있죠. 법적으로도 보장이 됐고 거부 사유가 없습니다. 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은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과정에 있어의 통합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고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이 함께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될 문제는 이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써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교육에 대한 효과는 많이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갈 텐데 1차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에게 있어서 미치는 효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통합교육을 통해서 가장 큰 혜택,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은 뭐라고 대표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 있지만 그렇죠.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의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특성의 차이는 다들 있겠지만 많은 장애 아이들이 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져야 상호작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교육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유익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통합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의 능력의 향상 또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의사소통 능력도 좋아지게 되고 행동 문제나 학습이나 이런 측면에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교육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교육은 장애 아이들을 위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형태가 아니다. 통합교육은 너무나도 보편적인 교육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을 해요. 통합교육하면 그거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그거 하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의 어떤 체계나 시스템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인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영속성이 이런 건 대답을 해줘야 돼요. 영속성이 없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이렇게 돼버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통합교육을 하자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장애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있고 비장애 아이들에게도 의미 있기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자라는 것이고 이게 보편적 교육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통합교육이 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형태다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의 측면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통합교육 했더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의 효과를 가장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생각을 하실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학습 아닙니까? 내 아이가 통합교육에서 학습 능력이 좋아지면 좋겠고 비장애 아이들 또한도 학습에 있어서 뭔가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들은 다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뭐 지금 여기 와서 뻥튀기 할 생각은 없고요. 학습적 측면에 있어서는 솔직히 조금 연구가 상반된 연구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습적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효과가 조금 적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학습적 측면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교육이 비장의 아이들의 어떤 학습에 있어서의 조금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것들은 조금 오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고, 비장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반론의 여지가 없고 다들 공통되는 효과 중에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장의 아이들에게 미치는 효과 중에 뭘 것 같습니까? 인식, 또 인성입니다. 인성교육.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인성입니다. 저는 부모님들 여기에 자리에 계시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은 아이들의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보다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있어서는 이 인성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인성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따져봤을 때 가장 분명한 효과 중에 하나는 인성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합교육은 비장의 아이들에게도 분명한 효과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교육에 그러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장애 요인들을 보면 여러 가지들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환경과 또 뭐가 있을까요?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아주 부족합니다.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연역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측면들을 조금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인간성을 지향을 하죠? 보편적인 인간성.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선생님들은 자라 나오면서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못하는 애들 보면은 너 왜 안 되냐? 희한하네. 이게 안 돼? 이거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지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받아들이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양성에 대한 그런 수용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또한 이러한 것들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교사 1인의 인식과 역량에 과도한 의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교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측면이 있다는 측면들도 부모님들이 조금 알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정말 바쁘거든요. 엄청나게 바쁜데, 근데 요즘에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한 4, 5년 전부터 전남, 특히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읽기 부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읽기 부진 아이들을 위한 이제 컨설팅과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어제도 수완도를 갔다 왔거든요. 완도에서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당 열 몇 명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오고 또 안내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너무나도 발달이 되어져 가지고요. 아이들을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도 엄청나게 좋고요. 또 그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그 문제점에 따르는 지도 방안들도 너무나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군가가 이 컨텐츠를 사용을 해서 이 아이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대답을 해줘야지.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그 누군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안내도 해줄 수 있고 자료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방법도 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아이를 지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할 말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역할을 중요하니까 부모님께 안내를 이렇게 딱 하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내가 더 싫어 이래버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그러면 교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가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는 그 아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방과 후 이 시간에 하고 싶어도 부모가 또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는 나주에 어떤 학교를 갔는데 평가를 하려고 하고 동의서 다 받았는데 아버님이 오후에 우리 애기 쉬어야 된다고 오전에 오라고 그러고 시간대를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담임선생님이 어떻게든 좀 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교육 현장에 있어서는 이처럼 부모님들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이 일정 부분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이 교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이러한 부분이 통합교육을 또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미흡한 교육과정의 교육 차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교육과정 자체는 굉장히 조금 융통성이 없어요.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인 통합교육 현장에서 있어서의 적응과 교육에 있어서의 성과를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교사, 일반교사, 또 누구의 협력이 부족하다? 학부모의 협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의 협력 방안이라고 세운 이유는 제가 정말 많은 세월을 통합교육 현장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제 나름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통합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렇게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단언코 협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에 조금 초점을 맞췄는데 아직까지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부모의 협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각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장애 이해교육입니다. 이 부분을 또 저는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교육은 어느 누군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군가 중에서 교사도 있을 것이고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또 교사 안에서도 일반교사 선생님이 있고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있지만 또 학부모도 있지만 누구의 협력이 있어야 될까요? 통합교육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협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협력 없이는 통합교육을 교사, 학부모의 노력만으로 절대로 실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장애 이해교육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굉장히 조금 걸림돌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아주 충실한 장애 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면 통합교육에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면 취약한 뭐가 있을까요? 가족 건강성. 제가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한 3편 정도 통합교육에 있어서 장애 아이들 학교 적응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 우리나라에서 패널 데이터를 구축을 합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전문 설문조사 요원들이 장애 아이들 부모집에 가가지고요. 장애 아이들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로운 데이터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도대체 아이들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중에 학교 적응에 있어서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이 뭐냐? 이걸 검증을 해보니까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좋은 애들은 학교 적응 잘할 것 같고 능력이 부족한 애들은 뭔가 더 어려움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미안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차이가 없었어요. 중증인 아이건 경증인 아이건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명한 차이가 없어요. 성별에 대한 차이도 없고 학년에 대한 차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요인들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우리 아이가 통합교육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을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타깝게 우리 아이들의 가족의 건강성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장의 아이들에 비해서 낮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많다.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족을 통해서 안정망의 역할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도 하나의 어떤 걸림돌이 된다는 측면도 새롭게 제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통합교육을 위한 과제로서 살펴보면 오늘은 협력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교사나 부모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통합 교사의 역할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혹시 특수교사 선생님들 계십니까? 네. 뭐 제가 특수교사 선생님들 편들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건 아니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농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에는 쪽수 미달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쪽수 미달의 법칙. 그래서 뭐도 자기 동네 가면 뭐 어쩐다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통합교육 현장은 누가 다수예요? 일반 교사가 다수입니다. 특수교사는 소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또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특수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우리 통합교육에 있어서의 1차적인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책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특수교사 선생님들한테 있는 것일까요? 일반 교사 선생님들한테 있는 것일까요? 다 있죠. 그러나 법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책임이 있는 걸까요? 일반 교사이죠. 일반 교사 선생님. 법적으로 따져보면 특수교사는 통합교육에 있어서는 하나의 지원자의 역할입니다. 통합교육에서 일반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잘 지도하고 우리 아이들 그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좀 더 있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1차적인 책무성은 일반 교사에게 좀 더 큽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 현장,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시스템상 일반 교사들 입장에서 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잘 배우지를 않았다. 난 잘 모르는데 왜 나한테 다 맡기냐. 이런 인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따지면 일반 교사들이 한 발 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합교육의 교사의 역할을 보면 특수교육 대상 아동에 대한 1차적으로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가 뒷부분에 뭐라고 써놨죠? 또한 뭐를 가져야 된다? 여유로.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컨설팅을 정말 많이 하는데 많은 아쉬움들이 있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선생님들의 이런 조급함입니다. 근데 그 조급함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열정이에요. 그게 또.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봐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편적 인간에 대한 어떤 지향성이 그러한 문제를 촉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얘는 해야 돼. 근데 그게 이 아이 입장에서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비장애 아이들과 특수교육 대상자 안에서 장애 아이들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 대답을 해줘야 돼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달리 바라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같이 봅니다. 목표도 같고. 우리는 장애 아이들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 치로 그들을 판단을 하거나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 아이들은 개별화 교육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특성이 어떻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양하죠.
그래서 특수교육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어떤 교육이라고 합니까? 특수교육. 바로 개별화 교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유가 필요합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교사 학부모의 긴밀한 뭐가 필요할까요? 협력이 필요합니다. 일반 교사의 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에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담임을 맡는데 우리 반에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가 있다. 그럼 누가 먼저 전화를 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전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나의 지원자로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학부모를 지원자로서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하면은 그 교육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력관계가 부모하고의 협력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 교사는 정보 제공자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적절한 정보 제공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교수적 수정 방안에 대한 계획과 적용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야 됩니다. 제가 한 201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국민특수교육원에서 잠깐 통화학급용 교수학습 자료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1, 2학년 수학 그 집필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갖다 놔요. 갖다 놓고 연구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파를 조금 크게 해줍시다. 이거 작으니까 애들이 조금 식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화면 좀 크기를 크게 하자. 글자체를 좀 크게 하자. 어떤 것들은 그림을 여기 하는데 잘인데 눈금이 명확하지 않다. 우리 아이들 눈금을 갖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자. 이걸 갖다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하자.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교수 적합입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러한 교수적 수정, 교수 적합화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 그러한 연구들이 교사들에게 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특수교사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수교사 선생님들 학교 다니실 때 특수아동 진단 및 평가 수업을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배우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를 굳이 구분 짓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특수교사가 좀 더 어떤 차이나는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평가의 전문성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교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런 평가자의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특수교사 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문성을 통해서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계획과 적용에 있어서의 안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은 누가 짜는 것이 아닌데 누구만 짜는 게 아닌데 특수교사가 혼자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는 뭐가 구성이 돼야 되죠? 개별화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학부모부터 포함해서 학교 관리자, 행정관,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 근데 현실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요거 촬영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뭐 제가 노골적으로 현실을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런데 아쉬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수교사가 다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특수교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누구와 누구의 참여는 필요로 한다. 일반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그래서 개별화 교육을 하는데 특수교사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안내하고 계획하고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교수적 수정은 일반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해야 되는 겁니다. 특수교사 선생님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모 학교인데 교감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아주 심각한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 좀 봐주세요 해서 그러면 내가 언제 가는 길에 시간이 되면 한번 들렸다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감 선생님 안내로 교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걸 이제 제가 저 뒤에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도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 근데 거기에 아이들은 다 중증장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대적으로 좀 병증인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한 4명 정도 됐었는데 그 선생님은 누구만 보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만 보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얘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또 다른 애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딴짓하고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서 수업을 듣는데 저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교육과정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수업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의 경험을 제공을 해야 될까요? 유의미한 학습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써진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께 소개를 했던 게 뭐냐면 그때 코로나 막 이러니까 야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요즘에 초등교사 선생님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선생님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활동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조언을 하고 이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이 특수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장애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한 거죠? 교수적 수정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유의미한 학습 상황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장애 학생 대상 내실에는 또 뭐가 필요하고 장애 이해 교육을 하는데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좀 주도적인 안내자, 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또 하나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있을까요? 학부모, 부모님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직원 선생님한테. 그래서 왜 그러냐? 저는 직원 선생님들이 중에서도 관리자가 전화가 오면 떨립니다. 심장이 막 불안해. 왜? 그 친구가 전화 오면 좋은 소식으로 전화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뭔 일이 생기면 전화가 오니까. 그러니까 난 이 전화 받기가 너무나도 나는 불안하다. 그런데 딱 전화가 뭔 일이지? 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희 학교에 이제 통합교육 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치료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자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님이 그러셨나 봐요. 이제 사회적 기술 훈련, 적응 훈련 시킨다고 해가지고 이제 엄마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기 이런 걸 교육을 시키고 이제 네가 혼자서 누르고 쓰고 밑에 내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아이가 잘했나 봐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아이가 혼자 내려가는데 다른 아이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때린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가 좀 많이 다쳤나 봐요.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가 나와가지고 CCTV 이제 보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일방적으로 때린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그 이제 피해 학생 부모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사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다른 기관에 이제 이렇게 교육을 또 받는 아이였어요. 비장애 아이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이거 저거 뭐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좀 주의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학부모가 전화가 온 거예요. 피해 학생 학부모. 그래서 얘들이 만일 거기 다니면
나는 이 기간에 안 보내, 우리 아이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 기간에 그 원장이 그 전까지는 그냥 조심해 주세요 이랬다가 그 애들이 자기 기간에 안 오니까 이게 이야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사정을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우리 아이는 계단으로 다니겠습니다. 막 이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그게 받아들여줘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어쩌겠습니까? 내비둬보세요. 또 그런 게 나가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뭘 반증을 해주는 걸까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장애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아쉬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면은 통합교육에 대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지지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런 상담 케이스가 늘어납니다. 어떤 케이스가 늘어나냐면 우리 아이가 유아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특수학교로 가야 될까요? 우리 아이는 통합교육을 가야 될까요? 일반 학교를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런 걱정 안 하십니까? 고민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부모님들이 왜 그런 고민을 하실까요? 혹여라도 우리 아이가 일반 학교 갔다가 왕따 당하고 폭력에 노출되고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있는 거거든요. 또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을 또 해보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애기 그냥 특수학교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신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법적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교육이 장애 아이들에게 좋고 특수학교는 좋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지향을 해야 돼. 우리 사회가 지향을 해야 돼. 하나의 모델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가야 되는 걸까요? 통합교육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인식, 통합교육을 받으면서 받는 상처 이런 것들이 내재화되면서 통합교육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근데 그게 그 부모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내 아이가 지금 통합교육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통합교육에 대한 회의론자가 되지는 말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자의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교육의 참여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일반 교육이든 특수교육을 떠나서 제가 요즘 시대에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런 점이에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마다 이제 저녁에 상담 그 학과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의 양육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 챕터가 있어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나는 너무나도 아쉽다. 요즘 시대상이. 뭐가 아쉽냐. TV를 틀어도 그러고 책을 봐도 그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런 뭐만을 강조를 하고 수용 우리 아이들에 대한 수용과 지지 이 부분만을 강조하고 어느 누구도 어느 책도 나름대로의 뭐를 가르치지 않는다. 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교육은 밸런스예요. 동적인 활동의 교육이 있다면 정적인 활동의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어느 한쪽 측면만 이렇게 딱 균형추가 틀어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근데 뭐가 있냐?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설명, 지지, 공감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는 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간섭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 상대적으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아쉬움은 뭐는 잘하는데 수용과 지지와 공감은 너무나도 인식도 잘 돼 있는데 상대적인 이 측면, 관리적인 측면, 감독적 측면, 간섭적 측면 이 측면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일수록 자율성보다는 이런 통제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인데
얘가 어렸을 때 이제 왔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저도 어제 소환도 갔더니 애들이 저보고 할아버지 누구예요? 나 할아버지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왜 할아버지예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 할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봤더니 아버지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교육을 전담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그 가게 이제 그걸 돌보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는 아이에 대한 수용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아이하고 오늘은 어떤 즐거운 활동을 할까 포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애기를 통제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때는 아버님 예만 하고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가 안 다닌 줄을 몰랐어요. 우리 학교 센터에.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딱 해서 이제 받았더니 아버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세상에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된 거예요. 걔가 한 5, 6년을 다녔었는데 1, 2년간을 안 다닌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미안하지만. 근데 아버님 전화 와서 당연히 다니고 있는 줄 알고 이랬더니 안 다녔던 거예요. 1, 2년간. 근데 상담을 해야 되겠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님이 우셨어요. 내가 그때 교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내가 이제서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장의 부모님들이 얘를 모르신 거예요. 학폭으로 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요. 장애 진단을 받아서 장애인 등록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 아이를 사회에서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애 진단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막 우셨어요. 후회가 된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셔야 돼요. 교육은 선생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은 치료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부모가 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느 치료실을 다니는 것은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만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거기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내 아이가 지금 조음이 이게 안 되는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집에서 이렇게 연습 좀 해오세요. 이걸 요구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 안 하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말이 딴 데로 샜는데 중요하니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러면 선행 연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성공을 했던 교육의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통해서 아이가 딱 변화가 된 그런 사례들이 있겠죠. 그런 사례들을 연구를 해봅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얘가 이렇게 좋아졌냐, 향상이 됐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되게 뭘 찾으려고 관심을 둘까요? 프로그램. 누가 그랬죠? 선생님이. 맞아요. 프로그램. 근데 프로그램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미안한 거예요. 부모님들 거기에 관심 있죠. 도대체 저 아이가 ABA를 받았는데 저렇게 그럼 나도 ABA한테 찾아가요. 저 아이는 돌고래 치료를 저랬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습니까? 응? 그것도 중요한데 집중성입니다. 집중성.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은 너무나도 다양해요. 미안한 이야기죠. 우리 아이는 언어 치료도 받아야 되고 감각 통합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인지 재활도 받아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렇죠? 따지고 들면 왜? 발달이라는 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이 능력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거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아이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IP를 짤 때 스님들 우리가 보통 영역을 몇 개 이상 잡지으면 안 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기에 제가 이제 학기 초가 되면 제 제자들이 전화 와요. 아, 얘가 우리 반에 내가 맡았는데 얘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얘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는 해야 됩니까? 막 이러고 뭐 해야 하고 한 4-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몇 가지를 딱 줄여라. 최대 3가지 이상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의 역할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예요. 그쵸? 그래서 적극적인 교육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 맡기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정보 수집과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특성들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학교 교육의 협력자가 되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뭐 학교라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내 아이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협력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감시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협력자로서의 역할입니다. 협력자로서의.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치원 같은 경우, 엄마, 내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맨날 전화 와서 얘기 때문에 힘들다, 어쩐다, 뭐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얼마나 힘드시냐 이해한다. 근데 엄마가 먼저 열어.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내 아이 교육을 위해서 괜찮아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판단했을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부모가 먼저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적극적 개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교육에 대한, 특히 학교 교육에 대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 수업은 빠지더라도 뭐는 받는 거예요? 치료까지는 좋아. 근데 수영장을 가야 되니까 하면서 학교 빨리 끝내주세요? 제가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현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이 교육의 현장에 있어서 주는 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돼야 돼요. 학교가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면 어떤 심각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오늘은 그냥 학교 쉴게요. 학교는 쉬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협력적이고 이러한 태도를 조금 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가족은, 부모는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민아, 너는 네가 해결할 수 없어. 너는 아직 어려.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네가 고민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엄마 아빠한테 해줘. 내가 도와줄게. 또 그걸 넘어서서 뭐 해줄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는 그걸 능력이 있어. 근데 너는 그렇지 않아. 네가 고민하고 네가 어려워하는 동안 너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믿고 말을 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뭘 해줄 수 있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걸 심어줘야 돼. 부모는 그 안정망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비장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한테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말해봤자 해결을 안 해주면서 맨날 나한테 뭘 하니까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족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망의 역할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근데 맨날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이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가족을 안전한 방으로 생각해요, 못해요? 안 돼요.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민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부모를 만나고
내가 가족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편안함을 느껴요. 안정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연구해보니까 이게 가장 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돕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조력자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역할들이 조금 아주 너무나도 부담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각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